어느덧 보호직 형사정책 강의도 종강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그 염려도 많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년 그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을 이뤄내길 기원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보호직 그 형사정책 특강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획하게 된 것은, 다행히 내가 강의하는 경찰 범죄학 강의나, 그리고 그동안 공단기 강의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수강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내가 입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침 우리 보호직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수익이 되지 않고 해가지고 전문적인 강좌도 개설하지 않고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받았던 그런 많은 혜택을 이번 보호직 수강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번 강의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많이 염려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강의였지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길 기원할게요. 그래서 2024년은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을 이뤄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간에 오랫동안 이렇게 무료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많이 전하면서 선생님 소득도 없이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런 염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경찰 간부 범죄학 강의 같은 경우는 수강료도 매우 좀 비싼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강 20회 하는데 우리 학생들 수강료가 40만 원이었고, 또 경찰 간부 범죄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행히도 내 강의 듣는 사람이 전체 준비생의 80% 이상 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이 강의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내년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꼭 이뤄내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남자 보호직이 23년 142명 뽑다가 24년에 50명으로 줄었고, 여성도 61명 선발하다가 24년 21명으로 줄다 보니까 합격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그런 직렬이 됐긴 했어요.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지금처럼 준비를 잘 해나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득점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지금 교정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남성 교정직 같은 경우도 23년 907명 선발하다가 24년은 699명으로 208명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커트라인에 비해서 교정직 9급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직렬 선발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교정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학생도 상당히 지금 눈에 띄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남성 교정직 같은 경우는 합격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다만 여성 교정직 같은 경우는 23년 32명 뽑다가 24년에 112명 선발하기 때문에 80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특수 직렬 같으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보호직에서 교정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의 어떤 준비 수준,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의 득점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합격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준비가 될 것 같다 하면 전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꿋꿋하게 지금까지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공단기와의 강의 계약 기간이 23년 11월에 종료가 됐고, 그래서 지금 여러 학원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은 내년 24년 4월까지는 자유로운 그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교정직 같은 경우에도 208명 남자 선발 인원이 줄었고 해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그 염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1월부터 그 3월까지 지내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한 권으로 끝내는 교정학 기출문제집 이 기다나 가지고 족집게 특강을 유튜브로 진행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최종 마무리 적중 모의고사 핵심 암기반명 100선 이것하고 해가지고 족집게 강의도 좀 짧은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애고를 하고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한 사람들은 잘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진도가 460페이지 제3장 범죄 피해자론이죠. 1번 보시면은 피해자학에 관한 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2번에 있어서는 생활양식 노출이론하고 일상활동 이론이라는 그 기회 이론의 그 차이점 이것을 구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피해자 발달에 큰 기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헨티와 멘델존, 엘렌베르거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출제하게 되면 헨티, 멘델존, 엘렌베르그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있어서 피해자 개념 하게 되면은 최협의의 피해자 개념하고 협의의 피해자 개념, 즉 협의가 좁은 의미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피해자 개념하고 넓은 의미의 피해자 개념, 가장 넓은 의미의 피해자 개념 이렇게 네 가지 개념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해자 개념은 넓은 의미의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그 피해자 그리고 직접 피해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피해자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는 멘델존의 피해자 유형 분류에 관한 문제인데 이 멘델존은 피해자 유형 분류를 유책성 또는 책임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6가지로 분류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책한 피해자하고 여기에 있어서 기망적 피해자를 구분한다면은 6종류의 피해자 유형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멘델존의 피해자 유형 분류는 앞으로도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멘델존의 5가지 피해자 유형 분류에 의하면은 건강 여건을 무시하고 낙태 중 사망한 임산부 같은 이런 거 피해자 유형이 바로 책임이 조금 있는 그 피해자이죠. 그래서 무지로 인한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지 책임이 전혀 없는 이상적 피해자가 아니다. 그래서 책임이 전혀 없는 그 피해자를 전혀 무고인 피해자 이렇게 소개하는 교재도 있고 하죠. 그런 다르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했죠.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법 했는데 이것은 범죄 피해자보호법의 규정 내용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제1조 목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필요한 그런 자금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된 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법률에 그런 연역이나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제1조 규정 내용이에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은 현행법이 아니라 과거에 폐지된 그 법이죠. 그래서 그 점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1번 멘델존은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그래서 헨티 멘델존 엘렌베르그를 범죄 피해자학의 아버지라고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멘델존은 방금 봤듯이 유책성 또는 책임 정도 같은 말이죠. 아니면 비난 정도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책성 또는 비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의 유형을 5가지 또는 6가지로 분류했다 하는 거.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대인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 모두를 범죄 피해 구조 대상으로 본다 했는데 오로지 생명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구조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재산범죄 피해자는 수백억 피해를 당했다가 하더라도 구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명예범죄나 재산범죄는 구조 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생명피해나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구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3번에 있어서 마약 복용, 매춘 등 행위는 피해자 없는 범죄.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예상응용지문에 있어서 헨티도 피해자에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데 범죄 피해자의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 유형 분류한 것이 아니라 헨티는 취약성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를 했다 하는 것이 여기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헨티의 그 유형 분류는 취약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적 피해자 유형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여성, 어린이, 노인, 심신장애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민자나 성소수자 등 그 피해자를 일반적 피해자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헨티는 취약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형 분류했다 하는 것이 뒤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심리학적인 그 취약성에 따라서 심리학적인 피해자 유형 분류를 했다. 그래서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 분류를 한 사람은 헨티이고 유책성 내지 이 비난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를 한 사람은 멘델존이다. 그래서 멘델존과 헨티를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유형 분류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헨티의 피해자 유형 분류까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네크레스는 컨테인먼트 시어리 봉쇄 이론을 제시했고 디니츠와 함께 자기관념 이론 공부했던 그 네크레스예요. 그래서 네크레스의 그 피해자 유형 분류는 피해자의 도발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 하는 거. 그래서 피해자 유형 분류의 기준을 묻는 문제가 내년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크레스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5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동기적인 그 측면을 주로 강조했던 실중주의 이론에 비해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범행 조건으로서 기회를 강조하는 이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 바로 일상행위이론과 생활양식 노출이론, 그리고 일상활동이론, 일상행위이론,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 노출이론을 결합시킨 구조적 선택이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6번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기여 분야, 책임주의의 그 기초, 이것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그 분야죠. 다시 한번 그 코엔과 펠슨의 일상생활이론에서 범죄 발생의 3대 요소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8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이론,
다시 한번 복습하면 1번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일상활동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 걸쳐 중첩되는 양식을 고려하여 범죄 피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는 것.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생활양식 노출이론은 직장이나 학교 등 직업적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포함해서 그런 거 생활양식이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는 거.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구조적 선택 이론은 생활양식 노출 이론과 집합 효율성 이론이 아니라 당연히 일상 활동 이론을 통합한 기회 이론이다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기본 이론에서부터 강조했지만은 이 23년 경위 공채 시험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4번에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의 상호작용론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작용론을 포함해서 1년의 범죄 피해 전개 과정을 주목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범죄자만이 이 범죄를 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범죄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시키는 범죄도 많이 있다 하는 그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상호작용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기 시작한 사람이 헨티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 발달 이론의 역사를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에서도 다뤘던 에크가 제시했던 일상활동 이론과 관련된 범죄 삼각형 내지 문제 삼각형에 관한 기출문제죠. 자, 그래서 이 1번 내부의 그 삼각형은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발생의 3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발생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그리고 적절한 대상, 그리고 감시 또는 보호의 부재였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내부 삼각형은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발생의 3요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번도 틀린 선지가 됐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기억, 이 감시자. 그래서 여기 에크가 제시했던 이 동기화된 범죄자의 행동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핸들러가 니은이죠. 그래서 통제인 또는 조절자, 핸들러, 범죄자에 대한 핸들러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감시자 하면은 대상 감시자였죠. 가디언, 범행 대상이 되는 그런 거 감시자. 그리고 장소는 뭐였죠? 장소 관리인 매니저였죠. 그거를 확실하게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기억은 적절한 그 범행 대상 목표물로 범죄자가 갖거나 통제하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이런 의미예요. 욕심내는 그런 거 물건이나, 그리고 공격하고 싶은 어떤 그 사람인 그 대상을 의미한다 하는 거. 그래서 기억은 범행 대상. 그래서 니은은 핸들러로서 범죄자와의 사적 유대관계를 통해서 법 위반을 억제한다.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범죄자의 사적 유대관계를 통해서 법 위반을 억제한다 하는 것이 이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 있어서 관리자 하게 되면은 항상 그 수식어까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장소 관리자 하는 거, 그리고 대상 보호자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가디언은 대상에 대한 보호자를 뜻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것도 23년 그 경위 공채 시험에서 가답으로 발표했을 때는 그 3번만 그 정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번도 이렇게 버젓이 틀린 내용인데 이거 출제하신 분이 잘못 그 출제를 해가지고 3번만 가답이 돼가지고 우리 그 학생이 1번도 이렇게 틀린 내용이 아니냐 나한테 그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바로 구체적인 거 논거를 제시해 주면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너무 명백하게 내가 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1번하고 3번 복수 정답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 내년 이후에 이 형사정책 시험에서도 새롭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이 지금 매우 중요시되는 그 이론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원래의 코엔과 펠슨이가 제시했던 일상활동 이론과 이 에크가 제시했던 발달된 그런 그 수정 일상활동 이론까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9번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일상활동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10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거, 그리고 배상명령 등은 소속 촉진되는 특례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11번에 있어서 사법 절차, 이것도 여러 법률의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할 때 가끔 오랜만에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전형적으로 출제할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11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면 다음 거 출제할 때도 이것 약간 변형시키는 정도로만 출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령까지 다 공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계 존속에 의해서도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특칙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성폭력 특별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복지법 내지 사회법이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형사법이죠. 그래서 이 성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특별한 여러가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든가 이런 형사 특별 제도까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정도는 대비시켜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면 그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제도의 어떤 특칙제도, 이것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지, 복지법인 성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내용들만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같은 보호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예요? 보호처분은 6개월 이내이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그런데 당연히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엄벌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는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속어식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2번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4번에 있어서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 선임권,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는 국선 변호인 선임권 이런 것을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배상명령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의 그 국선 변호인 선임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서는 그 배상명령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배상명령을 그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통 소촉법 이렇게 부르죠. 소촉법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가능하면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상명령 그 규정은 제1심 또는 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명령에 의해서 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그리고 치료비 손해 금액, 그리고 위자료까지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그런 그 물적 피해는 배상명령의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13번에 있어서도 최초로 범죄 피해자 보상법을 그 제정 시행한 나라가 영국이나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뉴질랜드다 하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멘델존은 피해자를 일변적 피해자위원과 심리학적 피해자위원으로 분류한 사람은 멘델존이 아니라 누구다? 헨티다 하는 거.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더라도 성매매 시작 동기가 자발적이었다면 처벌된다 그랬는데 전혀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성매매 행위자 양쪽 모두를 그 처벌하도록 하고 있죠. 파는 쪽이나 사는 쪽 모두를 그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특별법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4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구조와 관련된 문제죠. 제3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과거에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었을 때는 가해자의 불명,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밝혀졌더라도 배상할 금액이 없는 무자력인 요건까지 구비됐을 때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 요건, 이것은 현행 범죄 피해자보호법에서는 완전히 다 폐지시켰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를 훨씬 더 확대시켰어요. 구조금의 종류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은 구조금은 여기 구조금의 그 종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그 금액이 장해 구조금, 장해는 치료 조치가 끝난 뒤에 남아있는 피해를 장해라고 하죠. 그리고 중상해는 피해를 당할 당시의 손상의 정도, 손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해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찰과상 입을 정도, 전치 2~3주 입을 정도 가벼운 상해라면은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거운 상해, 중상해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의 범죄 피해자 구조법처럼 중자를 붙여가지고 중상해 구조금 없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상해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있어서 중상해 구조금이에요. 그렇지 상해 구조금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유족 구조금은 구조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 맨 앞에 상속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 하는 거. 그리고 유족 구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장애 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은 해당 구조 피해자,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자,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구조금 결정이 신청이 송달된 날로부터지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 2년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했던 것이 뭐예요? 구조금 신청 기간이죠. 그래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청 기간하고 시효 기간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서 구분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생기유지 곤란 사유도 과거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서는 요건이었지만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요건에서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가해자 불명이나 생기유지 곤란 나오면 무조건 그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3번 내용만 맞는 거죠. 사망 시에는 구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고 중장애 시에는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장애뿐만 아니라 장애까지도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서 중장애 들어있으니까 이 선지도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법률 규정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중장애에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해도 맞죠. 가벼운 장애의 경우에도 지급하니까 중장애에도 지급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중상해 시에도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주의해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5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구조법 법령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제 이런 거 쉽게 파악이 되죠. 자, 그래서 3번 보면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의한 그 피해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강조했었죠.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로 있는 행위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긴급 피난에 의한 피해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설된 내용으로서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6번에 있어서도 hen티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상호작용 이론.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 국가가 공적으로 범죄 피해를 구제하는 것까지 그 관심 분야로 포함시키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 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특별법 규정들, 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 규정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해당 법률로까지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도 범죄 피해에 대한 그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분할 지급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과실에 의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는 구조 대상이 아니지만 긴급 피난으로 인한 피해는 구조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대비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고, 자 17번에 있어서도 맨델존 강조했듯이 피해자의 유책성 또는 비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적 특성에 따라서 생물학적, 사회적인 취약성과 그리고 심리적인 그 공통점, 심리적인 취약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사람은 hen티이다 했죠. 피해자의 도발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는 네크레스, 그리고 일반적 그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으로 분류한 사람은 엘렌베르거. 그래서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을 구분한 사람은 엘렌베르거다. 자, 그래서 17번은 형사정책이나 교정학 시험에서 내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별표 4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18번까지 같이 연결하면서, 그래서 네크레스는 도발 유무로 그리고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 피해자, 이것은 피해자가 도발하지 않고 가해자가 먼저 공격해가지고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을 뜻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여기는 피해자가 먼저 도발해가지고 가해자가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다가 결국 피해를 당한 그런 사건 모델이다.
그리고 맨델존 다시 한번 심리학적 기준이 아니라 유책성 또는 비난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유형 분류를 했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와 일반적 피해자, 심리학적 기준으로 잠재적 피해자와 일반적 피해자로 분류한 사람은 엘렌베르그다 했죠. 헨티는 피해자의 유책성이 아니라 취약성을 그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 피해자와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 분류를 했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그 정의라는 논문을 통해서 오늘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의 기원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여성 형벌 개혁 운동가인 프라이죠. 그래서 프라이,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그 정의를 발표하면서 범죄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고 법평화를 되찾아 피해자를 배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예상 응용 지문에서 다시 한번 그 쉐이퍼까지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에서 소개하지는 않지만 범죄학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이 세이퍼까지 포함해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상 응용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래서 세이퍼가 분류한 것은 경찰 범죄학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가 됐죠. 기능적 책임성에 따른 세이퍼의 유형 분류까지 기억을 해 놓도록 하고요. 자, 20번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법령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소개한 해설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법률 중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출제가 되게 되면은 특히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그 규정하고 형사 조정 규정이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24번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까지도 교정직에서 출제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법령에서도 이런 것은 그 시행령에서 출제될 내용은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법령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내용하고 연결시키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에는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했는데,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로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죠. 그리고 위촉된 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필고, 그 다음에 위촉된 위원회 그 임기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였어요? 그렇지,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3년이었어. 그래서 그 3년은 매우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법령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지 형 집행 법령에 있어서 분류 처우위원회처럼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는 이 형사정책 관련 법률에서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하자 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그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어떤 위원회나 다 공통적으로 똑같다 그랬어요. 다만 여기서 출석위원을 제적위원으로 바꾸나 함정만 좀 주의하라 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것도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거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치료감호 심의위원회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하죠.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하는 법률에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래서 법령직 341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행령까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번에 있어서도 형사 절차상 피해자. 그래서 1번 범죄로 인해서 인적 밀접 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 불명 무자력 사유 나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이제 틀린 내용이 됐죠. 과거에 폐지된 범죄 피해자 구조법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 형사 절차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이번에 있어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 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의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 촉진 등의 특례법상 배상 명령 규정이었죠. 그리고 범죄로 인한 그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도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그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공판 절차에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된다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규정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26번도 범죄 피해자 구조법의 그 내용들이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법은 해설된 내용하고 또 법령풀이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면서 확실하게 이것은 이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지, 이것은 지금 뭐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29번 정도에서 다시 한번 범죄 피해자법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니까 별표 3개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헷갈리거나 명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은 비읍 다음에 계속 연결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딱 여기 한 번으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31번 같은 경우는 형사 조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새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별표 3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범죄 피해자 법상 형사 조정 규정 보시죠. 자, 1번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 피해자 사이 형사 분쟁을 공정하게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것이 바로 회복적 사법의 그 취지를 살리는 제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 제도와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검사의 형사 조정 제도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 조정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사조정을 회부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번에 있어서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했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점 주의하고요. 형사조정 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 사유가 있을 때는 형사조정 회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했죠. 자, 그래서 31번과 함께 앞으로도 이 내용은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32번에 있어서 형법에 의하면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해서 양형 조건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피해자는 2심 공판 절차에서 계속된 법원에 소송 촉진들이나 특례법에 따라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죠. 그래서 2심까지는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했고, 다시 한번 넥클래스
도발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 가해자 피해자 모델, 가해자 피해자 모델을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출제할 수 있죠. 가해자 피해자 모델은 도발 없이 행해진 범죄 피해자를 말한다. 그리고 도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모델이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모델이다 하는 거.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납입된다. 이런 것들도 특별히 출제한 것이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법조문까지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범죄 피해자 유형론도 출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살인 범죄의 유형, 이것도 기본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런 대량 살인에는 보통 4명 이상 살인 피해를 당한 것을 대량 살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연속 살인 하면은 중간에 잠복기가 없이 연속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24시간 이내에 4명 이상을 살인하는 것을 연속살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글자 한자 차이지만 연쇄살인에는 중간중간에 잠복기가 있는 그런 살인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살인 개념 구분하는 문제는 형사정책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요. 그래서 별표 2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범죄 유형론 같은 경우도 이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암기를 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된 기출문제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홈즈와 드버거의 연쇄살인범의 유형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망상형과 사명형, 쾌락형, 그리고 권력 통제형, 권력 통제 지향형으로 4가지로 구분했다 하는 거. 그래서 권력 통제 지형형, 이것은 여기가 소개되어 있듯이 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근원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가지거나 피해자를 철저하게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힘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가지지 못한 어떤 사회적 개인적 지배력 부족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다. 정상적인 그런 심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연쇄살인범은 살해의 주된 동기가 성적인 것이 아니고 무력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제한 없는 통제와 구속을 위해서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유형이다 하는 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별표 4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화이트 칼라 범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상 직업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근데 서덜랜드는 이렇게 처음 화이트 칼라 범죄 개념을 정의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직업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 전체를 화이트 칼라 범죄 개념으로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화이트 칼라 범죄가 좁혀진 게 아니라 넓혀졌다. 그래서 이런 지위는 화이트 칼라 범죄 개념에 있어서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증오범죄 개념, 이것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이 범행의 전체 또는 일부 동기가 되어서 발생하는 범죄를 증오범죄라고 한다. 혐오범죄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헤이트 크라임이니까.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 익숙히 잘 아는 내용이 됐죠.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범죄자가 스스로 피해자이기도 하고 아니면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동, 이것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그 피해자 개념,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으로 할 때는 기업 범죄나 화이트 칼라 범죄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거 범죄, 이것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넓은 의미로는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사이버 범죄의 이런 그 특성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자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범행, 수단, 대상, 발생 장소로 하는 범죄 행위로서 대면성이 아니라 비대면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 비자가 들어있는 것은 말바꿈 함정으로 자주 출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익명성이지 공개성이 아니죠. 익명성. 그리고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사이버 범죄 특징, 광범위성 이런 거 특징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도 그간에 자주 출제했던 범죄 유형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기 소개된 해설까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7번에 있어서 폴락, 여성범죄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가 폴락이었죠. 그래서 기사도 정신가설로서 익숙해진 폴락. 그래서 폴락은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성범죄에 비해서 직접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배우의 활동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직접 범죄에 가담할 때도 뭐 독살 방법이라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신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4번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 결함 에 의해서 여성 범죄가 많이 행해진다 하는 것은 논부로서의 여성 상례적 범죄인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폴락은 여성 범죄의 경우에 특별히 뭐 도덕적 결함이라든가 어떤 그 생물학적인 어떤 거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범위 대부분이다 했었죠. 그리고 여성 범죄의 뭐 특성에 대해서 불성실성이라는 것은 부정직성하고 같은 말이야. 정직하지 못한 그런 거 특성이 강하다 하는 거. 당연히 여성 범죄는 수동적이지 능동적이지 않죠. 그리고 은폐성 같은 경우는 잘 감춰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사도 정신과 관련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 9번도 같이 이어서 여성범죄 유형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애들러와 사이먼은 애들러하고 사이먼까지 공부를 했어요. 애들러와 사이먼은 여성 해방운동, 여성범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폴락의 기사도 정신 가설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남성 범죄자보다 여성 범죄자를 더 관대하게 대하는 것 태도를 가졌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체스니 린드가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 범죄가 관대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족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만 여성 범죄에 대해서 다소 관대하게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전통적인 여성 성역할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체스니 린드는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그래서 체스니 린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래서 9번도 별표 하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관련된 학자들 기억하도록 하세요. 3번에서 체스니 린드는 급진적 페미니즘 학자였죠. 그래서 체스니 린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사람 이름이에요. 체스니 린드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소년범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냥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나쁜 그런 인간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비난을 당한다. 이중의 일탈자 취급을 당한다
하는 점을 강조했죠. 그래서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을 당하면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가지고 가정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가출하게 되고, 가출을 해가지고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상점 절도라든가 성매매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를, 이런 범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여성의 생존 전략의 범죄화 개념을 강조했죠. 그래서 체스니 린드는 하와이 대학에 재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의, 불우한 여성 청소년들의 어떤 구제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여성 사회학자이자 교수이죠. 자, 그래서 체스니 린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 안에 있어서 공부했던 내용,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녀 범죄율의 차이가 크지만 평등주의 가정에서는 남녀 범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 이론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 이렇게 대비하면서 내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번에 있어서 폴라기가 주장했던 내용, 여성의 범죄성에서 여성 범죄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잘 들키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은폐성에 관한 설명이기도 해, 이게. 그리고 여성 범죄가 감춰져 있는 것이 실제로 남성 범죄와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성 범죄의 양적 특징, 여성 범죄는 남성 범죄에 비해서 그 발생량이 매우 적다는 양적 특징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폴락하고 논보로소였죠. 그래서 이 논보로소도 이 여성 그 범죄에 성매매, 매출을 포함시킨다면은 남성 범죄와 비슷해질 것이다 하는 거 주장을 했고, 여성 생리적 범죄에는 남성 생리적 범죄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논보로소. 그리고 애들러의 경우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이론과 관련해서도 사이먼과 함께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했던 프로이드 남근 선망이 동기가 돼가지고 여성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했었죠. 정신 분석 이론가 프로이트.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연관시키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에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별표 3개 해가지고 앞에서 다뤘던 그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정답 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13번까지 해서 다시 한번 화이트 칼라 범죄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놨고, 그리고 14번도 아주 새로운 유형의 출제 방식이죠. 이런 종합적인 문제. 그래서 별표 3개 해가지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서덜랜드인데, 다음 시험에서는 이 서덜랜드 대신에 에이커스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출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이트 칼라 범죄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학습 이론을 만든 서덜랜드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도 차별적 접촉 이론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증오범죄, 미국 FBI의 그 정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증오범죄 개념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증오범죄 또는 혐오범죄란 피해자의 개인적인 원한 또는 복수심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없는 그 대상 해가지고 유태인이나 흑인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조건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형적인 그 증오범죄이잖아요. 그래서 증오범죄는 그 특징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증오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또는 복수심이 원인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 관계에서 주로 범해진다. 이 특징.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합리적 동기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특정적인 표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적절히 돌보지 않는 행위도 가정폭력 개념에 포함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있어 어떠한 범죄가 화이트 칼라 범죄인지 여부는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확대된 화이트 칼라 범죄 개념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15번에 있어서도 1번 선지가 중요하죠. 스토킹 범죄는 대체로 안면이 있거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까지 지금 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그런 개념이나 특징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16번에서도 스토퍼, 머튼, 블라우 부부가 상대적 빈곤이론, 상대적 박탈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이다 했고, 6번에 있어서 매스컴과 범죄에 대해서는 카타르시스 가설과 억제 가설은 역기능이 아니라 매스컴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 이론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17번, 자, 17번도 그로스의 그 강간 유형은 범죄학 교과서마다 모두 소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형사정책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별표 2개 하도록 하고, 그로스는 강간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그래서 권력형 강간, 분노형 강간, 가학성, 변태 선형 강간 3가지로 분류했는데, 여기서 피해자를 그 자신이 통제하게 놓고 싶어하는 그 강간으로 여성을 그 성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 목적이지 어떤 성욕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그 강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스의 그 강간 유형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범죄학에서 출제했듯이 다음 시험에서 형사정책에서 그로스의 강간 유형이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 설리추구형 강간 아닌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리고 사이버 범죄도 신규 범죄화된 유형으로서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고 있죠. 그래서 별표 3개 해가지고 사이버 범죄, 이것은 범죄학 시험에서 출제했듯이 좀 깊이 있는 가장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분류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사이버 범죄 분류 유형,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그래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이용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이 사이버 범죄 분류 3가지 범주 유형,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킹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 여기 기출문제로 다른 내용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9번에 있어서 매스컴과 범죄 관련해서도 전통적으로 형사정책 시험에서 종종 출제를 했죠. 그래서 매스컴은 범죄에 긍정적으로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범죄를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 가설로서 주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순기능, 매스컴을 시청하게 되면 오히려 범죄를 줄이는 그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주장되는 것이, 카타르시스 가설은 폭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하게 되면 억눌린 감정이 이렇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범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카타르시스 가설.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폭력범죄자라든가 성범죄자들을 처벌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형벌에 대한 위협 효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이 억제될 수 있다 하는 그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역기능 이론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력물을 보게 되면 모방해 가지고 자극을 받아 가지고 범죄 행동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건 가치관이 변화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매스컴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매스컴을 통한 관찰 학습을 강조했던 반두라가 연구한 이후로 이렇게 매스컴과 범죄 관련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놓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약물범죄에 관한 내용도 약물범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자, 이런 정도는 특별법에서도 다음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나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의할 때 약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있어서 5가지 적용에 있어서 약물 범죄 관련성이 높은 것이 도피적 적응양식이죠. 도피형, 은둔형, 도피형. 그리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에 있어서 3가지 하이문화, 범죄적 하이문화, 갈등적 하이문화, 은둔 또는 도피적 하이문화에 있어서 당연히 도피적 하이문화가 약물 범죄 관련성이 높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 설명이고, 그리고 디귿에 있어서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약물류 범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개념,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이 의존성이죠.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내성, 그리고 사용을 중지해서 가지고 끊을 때는 아주 고통스럽죠. 금단 증상. 이런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마약류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이다. 그리고 니을에 있어서 마약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듯이 특정 직업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층으로 그리고 어떤 직업이라든가 구분을 하지 않고 이런 일반 직장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널리 남용되고 있다 하는 점 때문에 출제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23년 보직 7급 형사정책에 대한 기출문제를 25문제를 그대로 여기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실제 시험처럼 지금 9급 같은 경우는 20문제 끊어서,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이대로 해서 다시 한번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러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으니까 해설을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나의 부정한 강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부디 내년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을 이뤄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시작되고 실패는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행복 시작, 불행 끝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할게요. 더욱더 힘내서 반드시 합격 이루세요.